예, 국감 준비하느냐고 명절도 편하게 모시실 것 같아서요. 일단 국감 준비해 주신 관계정통부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장관님 혹시 국회에서 개헌론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? 알고는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국회에서 개헌을 할 때 헌법 조항에 과학기술에 관한 것이 127조에 들어 있습니다. 그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아마 파워포인트를 빨리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127조에 보면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경제 발전의 한 수단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금의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수단이기보다는 국민의 전 생활에 관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기술의 가치 그리고 인간과 과학기술 조화를 꾀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혜택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헌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동의합니다. 어저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에서도 그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계하고 같이 그 헌법에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이라는 보고서를 냈으니까요. 한번 네. 참고를 해봐 주시고 그러겠습니다. 개헌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그 연구실 안전법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청문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저기 자료를 보시면 연구실 안전 연구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리고 종사자가 늘은 만큼 사고 현황도 많이 늘었고요. 그다음에 그 증상이라 그러나요? 그 중대한 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.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를 우선으로 한 그런 개정 법안 역시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보고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. 그 내용을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이거 여태까지 이제 부탁 말씀이었고요. 지난달에 3차 생명공학 육선 기본계획 발표하셨죠? 예. 그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유전자 교정이나 유전자 치료 같은 것에서 글로벌 최초 기술을 개발해서 신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그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연구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건데요. 2조의 정의가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47조입니다.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그 연구 범위를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.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연구를 할 수 있다. 근데 내용을 보면 질병을 딱 정해서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엔드로 이 질병에 대해서도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만 연구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가 어떤 건지, 그 다음에 사실은 연구를 해보기 전에는 어떤 질병에 더 효과가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해놓은 곳은 없거든요. 뭐 일본은 약사법에서 실제로 임상에 들어갈 때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 기초 연구를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67조의 벌칙이 있습니다. 벌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뭐 치료를 시행한 자는 알겠는데 그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면은 벌금 3천만 원 그리고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규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이고요.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꼭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제 유전자 치료 대상 질환에는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예. 또 개별 연구 임상 진입 시에 안전성 또 효과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
우리도 생명윤리법상 과도하게 선진국에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예. 비합리적인 부분이 예. 있기 때문에 예.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제가 그리고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. 가계통신비 계속 뭐 완전자급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단통법 시행한 지가 지금 3년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3년 전에 단통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유통 구조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데 목표가 있었고, 지금은 이제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통법 3년 안에 성과가 몇 가지 있긴 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과 그냥 넘어가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저희가 가계통신비라는 거는 사실은 단말기 더하기 통신요금이 되는데, 단말기의 요금을 저희가 그동안에 구하지 못하다가 이게 뭐 영업비밀이라고 안 주셨었는데, 할부 판매로 산 단말기의 가격을 저희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아서 유출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, 그래프가 스마트폰이 도입됐을 때 44만 원이었던 것이 한 72만 원까지 올랐고요. 이때가 불법 보조금이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진금을 부과하니까 값이 떨어졌고,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, 그리고 선택 약정률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가격이 72만 원에서 뭐 54만 원 떨어진 효과는 있었습니다. 근데 그 후로 계속 매년 오르고 있어서요. 현재는 이제 62만 원꼴입니다. 사람들이 사는 그 평균 가격이요. 그러면 2년 할부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인 가족이면은 가구당 10만 원씩을 단말기 가격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상당한 액수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뭐 많은 요금이 내렸다 하는 그런 성과를 내셨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걸 표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, 이게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될 당시에 이 빨간 선이 데이터 트래픽입니다. 평균 트래픽인데, 보시면 아주 이렇게 교묘하다 그래야 되나요? 딱 평균 트래픽 밑에 요금제가 잘립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동통신사는 요금 설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, 이걸 요금을 인가해주는 입장에서는, 과기정통부에서는 보다 소비자 편익을 생각해서 요금제를 설계를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, 그거에 대한 혹시 답이 있으신지, 아니면 이게 제가 지금 SKT만 보여드리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트래픽이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양을 가지고 요금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요금 설계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다른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면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